네, 어제 영상을 만들던 도중에 동네에 갑자기 정전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니까 뭐 인터넷도 안 되죠. 뭐 컴퓨터, 노트북 이것도 뭐 조금 하다 보니까 바로 배터리가 나가갖고 전기를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도 안 되죠. 뭐 영상 찍기 위해서 뭐 조그만 뭐 이렇게 조명도 좀 켜고 해야 되는데 조명도 못 켜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야, 이게 전기 하나 나가는데 정말 전기 나가니까 인터넷, 또 인터넷 나가니까 정말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참 어제 많은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 작은 거 하나만 나가도 우리가 이렇게 문명의 이 길을 누리고 있다가 한순간 뭐 인터넷 하나만 그냥 나가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하루였는데, 영상 찍기가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만들다가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려드리지 못해서 이 점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그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그 전기가 나가서 제가 좀 답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전이 됐을 때 또는 그 정전이 언제쯤 될 것인가,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럼 갑작스럽게 되는 것 말고도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아마 지역에 따라서 전기 회사가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지역마다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남가주의 경우에는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컴퍼니라고 해서 SCE라고 해서 남가주 전기 회사인데, 이 SCE.com에 들어가 보면 그 정전되는 그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치면 그 주소에서 지금 정전 상태다,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몇 시부터 정전이 됐고 몇 시에 리스토레이션 된다, 몇 시에 복구된다, 뭐 이런 것들 에스티메이트 그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뭐 6시에 복구가 예상된다라고 해서 좀 기다려보고 했는데 6시 다 돼가서 갑자기 이게 바뀌더라고요. 밤 11시로. 그래서 이게 밤 11시에 복구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포기했는데, 결국은 그래서 11시 반쯤 되니까 겨우 이제 전기가 들어오곤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이곳에, 그것이 꼭 집이든 아니면 뭐 사무실이든 정전 상태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그 파워 아우티지 스테러스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거기 플러스로 뭐 어떤 것이 있냐면 스케줄드 파워 아우티지가 있어요. 예정돼 있는 정전 시간은 뭐 몇 시다, 지역별로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한번 나중에 한번 그런 일 당하시면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전기회사든 다 있으리라고, 대도시의 경우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이제 취임했잖아요.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는데, 취임 직후 무려 200개의 행정명령에 나는 바로 그다음부터 사인하겠다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만은, 뭐 첫날 서명한 게 200개는 아니고요. 모두 알려지기는 뭐 78개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그런 행정명령 뭐 적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인에게 또는 한인 커뮤니티에게 또는 소수계 사회에, 그리고 이제 시니어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행정명령 뭘 서명을 했는지를 급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생 시 시민권 자동 부여 문제를 종료시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부분은 이제 시행될 경우에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들 대부분이 이제 여기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이 그렇게 출생 시 자동 시민권을 부여받아서 지금 그렇게 이제 시민권자가 된 거잖아요. 뭐 우리처럼 이민 1세대처럼 미국에 와서 귀화해서 시민권자가 된 게 아니라, 이들은 또 귀화 시민권자와는 다르잖아요. 여기서 태어났다라는 건 다르죠. 그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미국 자동 시민권을 가졌는데 그런 걸 이제 안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서 태어났어도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시민권자가 아니면, 영주권자면 안 준다는 것이죠. 시민권을 또 여기 주재원으로, 특파원으로 뭐 이렇게 와서 아이를 낳아도 시민권 안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정 출산 같은 것은 원천적으로 이제 막겠다라는 것도 되지만, 사실 원정 출산이 해당되는 포션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저 남미에서 이렇게 막 와서 여기서 빨리 어떻게든지 애를 낳으면 나는 불법 체류자라도 내 아이는 시민권자가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을 막겠다라는 건데, 자,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 기존의 출생 시민권 제도. 이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수정 헌법과도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미국 시민권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그런 조치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설명도 좀 쉽지는 않고 아셔야 될 게 조금 있어서 좀 설명이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은데 좀 조금 시간을 갖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딱 띄어서 잠시 후에 좀 따로 전해드리고 일단 그 엊그저께 행정명령 서명한 것만 좀 빨리빨리 좀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요거 서명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정부의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프로그램을 폐지한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DEI라고 하는데요. 앞글자만 딴 거죠. D는 다양성, diversity를 말하는 거고요. E는 형평성, equity. 그러니까 이제 뭐 equity라는 게 우리가 뭐 갖고 있는 자산 이런 것도 뭐 equity에서 equity, 저 자산을 말하는데 뭐 단어는 똑같습니다. 단어는 똑같지만 그 자산이라는 뜻 외에도 뭐 공정성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평성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equity 그리고 이제 포용성은 이거는 이제 I죠. inclusion입니다. 그래서 DEI 요걸 이제 폐지한다는 것이죠. 요거는 잠시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diversity 다양성은 인종 다양, 뭐 성별 다양성, 연령, 배경, 경험 등등을 조직이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중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형평성, equity라는 것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I, 포용성, inclusion은 다양한 사람들이 존중받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DEI 정책은 바이든 전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행정명령, 첫날인가요? 셋째 날인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취임 직후에 행정명령으로 서명해서 시행하던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바이든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후임 대통령이 취임 첫날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자, 폐지하는 이유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문제라든지 뭐 각종 부문에서 이것저것 뭐 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할 필요 없고 그저 능력 위주로 뽑아야 되는 것이다. 그게 효율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어떤 그 이유 아래 특정 그룹에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는 특정 그룹에 대한 우대를 폐지하자라는 그런 의도죠. 그 특정 그룹은 우선적으로는 이제 뭐 성소수자들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작게는 뭐 소수계 인종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자라는 것이죠. 백인이든 또는 남자든 여자든 동양인이든 아니면 뭐 게이든 아니면 뭐 일반적인 정상적인 그런 성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생각하지 말고 능력 있으면 그 사람은 써야지. 왜 성소수자라고 인종소수자라고 왜 그걸 자꾸 우대해줘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런 특정 그룹이라는 게 이제 뭐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자, 우선 이것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사실 다 있습니다. DEI 정책.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볼게요. 자, 능력주의 강화. 당연히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이 DEI 정책이 역차별을 초래한다라는 주장도 해왔습니다. 멀쩡히 실력이 되는데 나보다 실력이 조금 떨어지는 저런 소수계나 성소수자를 배려한다는 차원으로 개가 된 거예요. 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역차별에 대한 불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수계, 성소수자 배려 필요 없다. 그 능력 위주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능력주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정책의 폐지로 인해서 모든 개인이 인종, 성별이 아닌 능력과 자격에 기반해서 평가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인 분열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DEI 정책이 특정 그룹에게 특혜를 제공한다라고 느꼈던 계층,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불만을 제기하지 않을 터이니 사회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이 정책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의 얘기이긴 합니다. 이 정책의 폐기됨으로 인해서 또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생기긴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기업이나 어떤 교육기관에서 자율성 증대
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 기업들이 소수계나 무슨 성소수자를 우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법적인 의무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또 어떤 인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뽑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DEI 정책의 폐지로 인해서 예상되는 반대, 이 부정적인 측면은 뭐가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소수자 및 그 취약계층의 기회가 축소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DEI 정책이 폐지되면 여성, 유색인종, 장애인 또는 고령자 등등등 취약계층이 고용에서나 어떤 교육이나 또는 무슨 승진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불이익이 아니고 이쪽 입장에서는 그게 공평한 거다라고 했지만 또 반대 이쪽 입장에서 봐서는 지금까지 조금 배려를 받던 부분에서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더 약자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평등, 이런 게 심화될 수 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부정적인 측면 예상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및 교육 환경에서의 다양성 감소도 걱정됩니다. 기업과 대학에서 인종 및 성별의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성별이나 인종이고 다 여부를 떠나서 단순히 능력 위주로 선별하는 게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는 때로는 그 혁신성과 창의성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은 있지만 다 똑같이 이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만 다 모아놓으면 어떤 혁신, 그 다음에 무슨 창의성, 이런 건 결여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조금 다양해져야 좀 창의성도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이 DEI 폐지를 둘러싼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인 갈등이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시민단체 및 인권단체들의 어떤 반발 또는 시위 이런 것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사회적인 통합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사회적인 갈등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남북 국경의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텍사스 등 미국 남부 지역의 그 멕시코와의 국경을 맞닿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의 그 미리국자들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한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 말이 조금 좀 겁이 나는 표현이기는 해요. 국가 비상사태라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그런 비상사태처럼 느껴져서 좀 말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렇게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멕시코와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무언가 정책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 그런 비상사태, 지역적인 국가 비상사태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가장 먼저 시행될 게 이제 트럼프 1기 때 하던 그 국경 장벽 건설이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제 중단됐는데 이를 즉시 재개한다라는 행정명령입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일단 간단하게만 좀 전해드렸는데요. 자, 일단 급히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는 우선 하기로 하고요. 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던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 시민권을 주는 지금의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라는 그 행정명령, 그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별도로 좀 설명을 이 시간에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행정명령의 시행 시기와 법적인 가능성, 이게 법적으로 정말 가능한 건가? 이런 부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궁금하시잖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시행 시기를 보면 사실 이 행정명령은 즉시 발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친 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 대통령이 행정명령 서명했는데 바로 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닙니다. 이거를 추진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거기 때문에 추진은 되죠. 추진은 되지만 그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넘어야 할 단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법적. 자, 일반적으로 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까지 몇 주에서 몇 개월이 소요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즉시 할 수 있는 것도. 연방기관의 세부 규정 마련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법적 검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소송 및 의회의 대응 여부에 따라서 늦어질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이민단체나 시민단체 등에서 즉시 반박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동을 거는 소송. 자, 그런 소송,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대통령이 서명 한번, 사인 한번 했다고 그냥 이게 바뀌는 거야? 아니, 미국 헌법이 뭐 그렇게 허약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대통령이 바뀌어서 사인하면 미국 헌법도 바뀌고 또 다른 대통령이 들어서서 사인하면 또 바뀌고 아니, 미국 헌법이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출생 시 자동 시민권이라는 것은 소위 속지주의를 채택한 나라에서 시행하는 법입니다. 참고로 이제 한국은 속지주의가 아니라 대표적인 속인주의입니다. 속인주의.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났냐? 라가 아니라 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미국 사람한테서 태어났으면 한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로 보는 거죠. 한국에서는 반대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특파원이나 주재원이나 심지어는 관광으로 왔다가 또는 방문으로 왔다가 한국 사람들이 여기서 아이 낳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자동 시민권 주잖아요. 그러나 한국은 반대로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아니죠. 한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다 하더라도 당신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어도 한국 사람들이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속인주의.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속지주의 지역. 그래서 이제 미국은 속지주의, 한국은 속인주의. 자, 아무튼 미국의 이 속지주의는요. 그냥 막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1868년 그때 비준된 수정헌법 제14조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 헌법입니다. 해당 조항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이나 미국의 관할권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며 각 주정부는 이를 주정부 차원에서 박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한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출생시민권을 종료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법적 논란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럼 뭐를 근거로 이 제도를 폐지한다고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바보가 아닐지언데 안 되는 말을 뭐 한두 번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계속 그럴지 않을 건데 왜 그러느냐. 자, 트럼프 행정부의 법적 근거 주장을 또 역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헌법의 그 관할권 조항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본토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이지만 예를 들어서 괌 같은 미국의 관할권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이라는 걸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수정헌법 14조 미국 또는 미국 관할권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서 미국의 그 관할권이라는 개념을 달리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 내에 있어도 그 불법 이민자의 자녀는 미국의 법적 관할권에 완전히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몸이 미국에 와 있어도 불법 체류자 부모고 그들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의 관할권이 아닌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권을 부여해 줄 필요가 없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할권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석만 살짝 달리해도 이 같은 주장이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어찌 보면 그럼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속지주의, 속인주의 바로 생각나시죠? 이건 어찌 보면 사실 속지주의가 아니라 속인주의에 가까운 해석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논란이 크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해석이 실제로 인정될 경우에 이 헌법 개정 없이도 행정명령으로 정책 변경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막 미는 겁니다. 그 속지주의, 속인주의 이런 말은 뒤로 싹 빼버리고요. 네. 반면에 다수의 헌법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행정명령이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에 있어서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법원에서 그 판결을 내릴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헌법, 법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뭡니까? 바로 판례. 판례라는 건데 미국은 한국보다 이 판례를 중요시하는 게 더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대법원 판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98년 그때
United States vs. Wong Kim Ark라는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United States, 미국 대 Wong Kim Ark라는 사람 간의 그 소송, 대결, 그러니까 versus를 쓰죠. 미국은 모든 뭐 소송이 다 그렇잖아요. 뭐 김아무개와 홍아무개의 소송이면 김 vs 홍,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대결입니다. 그 웡킴 아크라는 사람과 미국 정부 간에 있었던 소송입니다. 이게 United States vs. 웡킴 아크라는 소송. 근데 웡킴 아크가 그러면 뭐냐? 뭐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 원고가 웡킴 아크예요. 웡킴 아크라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1873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부모는 중국 시민권을 갖고 있던 미국에 왔던 노동자였지만 그의 부모는 이제 중국 출신으로 당시 이제 미국에 노동을 하면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샌프란시스코에 그때 중국계 노동자가 많았잖아요. 그 아들 중에 하나 웡킴 아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요, 중국인 배제법,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다 시민권을 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감당하기 어느 순간 싫은 거죠. 여하튼 뭐 감당이 어려워서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 볼 땐 감당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싫어서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좀 데려와서 일 시킬 땐 좋았는데 공사가 다 끝나고 프로젝트가 다 끝났는데도 그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있으니까 꼴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인 배제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Chinese Exclusion Act라고.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중국인의 미국 귀화를 제한하는 법이었습니다. 시민권 주기 싫으니까 이제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웡킴 아크라는 여기서 태어난 중국계 2세는 중국을 갔었는데 중국을 방문 후에 1895년에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가 미국 시민이 아니며 그래서 재입국이 불법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웡킴 아크는 무슨 소리냐? 난 여기서 태어났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다 미국 시민권자 아니냐? 그러니까 난 들어가야 되겠다. 왜 나를 입국시키지 않느냐라면서 결국 공항에 머물면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이 벌어진 겁니다. United States vs. 웡킴 아크의 소송이 그때 벌어진 거였습니다. 이 소송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자, 연방 대법원에 올라가서 마지막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때 8명의 대법원이 이걸 심사했는데요. 8명에서 6대2로 웡킴 아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가 이민법보다 우선한다 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중국인 배제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도 대법원에서 인정한다. 하지만 그 추후에 만들어진 그 중국인 배제법이 우리 미국의 수정헌법 제14조 이걸 우선시할 수는 없다. 우리의 헌법, 수정헌법이 더 우선시한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이 웡킴 아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판례로 본다면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이 행정명령만으로 헌법을 무력화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는 그런 그런 헌법학자들의 얘기가 있다라는 걸 제가 옛날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이제 판례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어찌 보면 즉각적인 시행보다는 법적 논란 속에 정치적인 공방 그리고 법정 다툼이 불가피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이런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자동 시민권을 주는 것을 현 시점에서는 바로 금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LA에 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이라기보다는 이번 주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27명이 사망해서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LA 산불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곧 LA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금요일 만나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직접 LA에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스앤젤레스를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게 재건할 것이며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건축업자들이 있다.
라고 말하면서 2028년 개최 예정되어 있는 올림픽을 거론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포츠 이벤트이자 애국적인 축제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LA에 사는 또 이제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LA 올림픽을 사실상 치를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통 문제나 이제 인프라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LA 올림픽이 세계적인 아름다운 축제가 될 것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다라는 것은 그러면 예정대로 지원을 잘 해주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 주 후반에 LA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 그대로 딱 맞아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뭐 잘 아시다시피 LA 산불, 일단 제일 큰 산불이 두 개잖아요. 말리부 인근의 팰리세이즈 산불, 그리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페사데나, 알타데나, 라케냐다, 라크레센타 등지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한 20-30분만 북쪽으로 가면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한국 분들 많이 사는 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좋은 동네인데 그 이제 이튼 산불, 이 두 산불로 인한 피해가 제일 크죠. 2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산불 지역을 직접 가보겠다라고 트럼프 당선인이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 LA 방문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그 재난 대응 리더십이 조기에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산불 진압이 좀 초기에 굉장히 부진하자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겨냥해서 이제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 주지사라 그런지 너무 무능하다 그러면서 왜 초기에 빨리 불을 끄지 못하느냐라고 맹비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이에 뉴섬 주지사가 발끈하면서 그렇게 말로만 떠들지 말고 직접 현장을 와서 보고 말해봐라 라고 응수를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럼 그 후에 다시 뭐 대꾸는 안 했지만 그래? 그럼 내가 직접 가볼게. 뭐 이런 마음으로 직접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만 오는 것 말고 과연 어떻게 즉각적인 그러니까 before and after 트럼프가 오기 전과 말로만 막 욕하던 그때와 직접 와본 후 before and after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보면 트럼프의 어떤 그 위기 극복에 대한 어떤 능력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볼 수 있는 조기 시험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와의 어색한 만남도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되는 아주 흥미로운 그 장면도 기대가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 이번 앞으로 이제 4년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낙관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부정적으로 비관하시나요? 아니, 이거는 이제 질문이 이렇습니다. 내가 트럼프를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과 좀 다르죠. 내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도 앞으로 4년을 낙관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트럼프를 지지해서 내가 찍긴 찍었는데 앞으로 4년 난 그렇게 낙관하지 못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 이런 똑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CBS 방송이 그 주도한 그 여론조사였는데요. 이 질문에서 미국인들의 60%가 낙관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낙관한다라고 답변한 사람들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조금 흥미로운데요. 18세에서 29세 사이, 소위 말하는 젊은 청년들에서는 낙관 응답이 67% 나왔고요. 30살에서 44살 사이는 62%, 조금 더 내려갔죠. 그리고 45살에서 64살, 64세 그 사이는 60%또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은 51%로 또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더 낙관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뭐 20대 젊은 층은 67%가 낙관적, 그리고 65세 이상은 51%만 낙관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그 새 대통령이 취임하는 연초에 CBS가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었을 때 낙관적인 전망이 비중이 어떻게 나왔냐면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에 58% 평균, 지금은 이제 6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58%, 2%포인트 좀 적지만 뭐 그런 대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017년 트럼프 1기 때는 56%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 과거보다는 그래도 더 낙관적인 비율이 좀 더 높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시네요. 자,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도 좀 해당이 될 것 같기도 한데 함께 좀 생각해 보실까요? 네, 미국 내 소비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소비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소비 시장의 약 22%가
시니어들, 노인들 지갑에 나온다라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보다 더 건강하고 더 부유하며 또 학력 수준도 높은 영올드, 소위 그 젊은 노인들이 강력한 소비 및 사회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올드라는 말이 저는 조금 이상하긴 해요. 뭐 영시니어는 어떨까요? 영시니어, 젊은 시니어, 여하튼 여러분들 같은. 네, 충분한 자산을 기반으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이 영시니어들 때문에 기업이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로 잡고 이 영시니어들을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도 경제적으로 이 활력을 불어넣는 계층으로 영시니어들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이미 미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요, 이 돈 있는 영시니어가 경제의 그 비밀 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사실 그 나라의 경제가 영시니어들의 소비 때문에 많이 잘 돌아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2023년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지출 조사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총 지출의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계 자산은 26%인데 이제 지출하는 것의 총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영시니어,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22%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칠만해요. 야, 니들이 나이만 젊지 이 나라 돌아가게 돈 잘 쓰고 그래서 돈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게 이 나라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 우리 같은 영시니어야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1972년 이후에 이 가장 높은 수치가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시니어들의 지출이 지금 가장 활력적인 것이죠.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내 시니어들은 이미 부를 잘 축적한 상태이고 또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라는 그 쌍둥이 재앙으로부터 그 영시니어들이 소위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들 중에 대부분이 은퇴했기 때문에 노년층의 지출은 실업률에도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오르고 내리고 이것 때문에 뭐 경제적인 어떤 수치도 많이 바뀌고 또 금리도 바뀌고 증권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증시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업률이 오르든 뭐 실업률이 떨어지든 영시니어들의 지출은 상관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어차피 이제 은퇴하고 갖고 있는 돈으로 쓰는 것이니까,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내가 나라로부터 받는 연금 뭐 이번 달 쓰면 다음 달 또 나오니까 쓰니까 실업률 개의치 않고 정해진 지출을 한다라는 것이죠. 젊은 노인, 영 시니어의 또 다른 특징은요, 여전히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돈 얘기와는 조금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뭐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을 접하는데도 여러분들처럼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또 더 나아가서 직접적인 배움을 위해서도 돈을 많이 쓰고 또 그런 돈을 쓰는데 인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천문학에 대한 시니어 강좌가 있었는데요. 천문학, 다른 것도 아니고 천문학, 무슨 뭐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라인 댄스하고 그게 아니라 천문학에 대한 시니어 강좌가 있었는데, 시니어 수강생 50명을 모집했는데 순식간에 다 마감이 됐고, 그 한 기자가 거기 가보니까 강의실에 시니어 50명이 꽉 차서 열심히 공부하는, 열공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 전에 언론의 사진으로도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강의실에 앉아있는 그 시니어들의 나이는 60대부터 최고 100세까지 아주 다양했다고 합니다. 뭐 70대, 80대, 90대는 물론이고 100세 되신 분도 앉아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102살 할아버지도 그 천문학 공부하는데 계셨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이들이 공부하는 그 주제, 천문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자가 그날 취재 갔었을 때의 강의실에서는 천문학 중에서도 별의 법칙이라는 주제를 놓고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별의 법칙. 저도 잘 모릅니다. 별의 법칙. 네. 아무튼 그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체 건강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지적 호기심도 중요하다. 이 지적 호기심이 신체적인 그 활력을 불어넣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소비가 활발하다라는 뉴스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그보다는 또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이 뒷받침되기도 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아직 건강하다는 점, 소비를 잘한다는 것은 아직도 건강하다라는 점이어서 저는 그래서 그 소비를 잘하고 있다는 그 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돈도
몸이 건강해야 쓸 수 있지, 뭐 몸이 아프면 돈이 많이 있어 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제 영상이 마치고 끝나고 나면 나오는 광고가 하나 있잖아요. 그 LA의 아주 투어 광고가 있는데요. 그 아주 투어의 대표님이 매번 얘기하는 일종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이 뭐냐면,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 가면 크게 그 글씨가 크게 사인 간판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 회사 사무실에 큰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다리 떨릴 때 말고 가슴 떨릴 때 여행하자라는 것입니다. 다리 떨릴 때는 너무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좀 돈 좀 더 모아서 가야지, 돈 좀 더 벌고 가야지, 나중에 시간이 있을 때 가야지 하다가 나중에 돈은 좀 모았을지언정 그때 되면 이미 뭐 신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져서 다리 떨어져서 못 다닌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리 떨릴 때 말고 가슴 떨릴 때 떠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